어르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반쯤 열린 비닐하우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노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굽은 등으로 무심하게 화초잎을 닦아내던 노인은 곁눈질조차 하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쫓아내며 쓴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당신의 온 생을 바쳐 뼈저리게 치를 차례입니다. 돌아가시죠. 단호한 일갈과 함께 낡은 미닫이 문이 냉정하게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남자의 심장을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굳게 닫힌 문을 부여잡고 오열했지만 그에게 남은 건 뼈르르는 차가운 빗줄기와 완벽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와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후계자. 그가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만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3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을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진한 인생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사연과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회사 본관 2층, 총무자재과 사무실의 아침은 언제나 최무진 과장의 열쇠꾸러미가 만들어내는 절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루틴이었습니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여는 소리, 고장난 사장실 의자의 나사를 조이는 소리, 그리고 현장 장인들이 쏟아내는 거친 푸념을 묵묵히 받아내며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의 달그락 소리까지 최무진의 20년은 그렇게 세상의 소음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낡은 가죽 열쇠꾸러미에는 자그마치 40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걸 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들고 다니느냐며 혀를 찼지만 최무진에게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곳곳에 숨겨진 문제의 해결책이자 20년 동안 장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맺어온 굳건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특수 건조목 말이야. 습도 조절이 0 이상해. 이거 그대로 쓰면 작품 다 버릴 텐데. 현장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최무진은 말없이 열쇠꾸러미를 뒤져 가장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습도 센서가 설치된 지하 보관소 문을 열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그가 직접 손으로 나무의 결을 짚어보고 코를 대어 냄새를 맡아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반장님, 이거 어제 밤새 습기 찼습니다. 센서가 노후화됐나 봐요. 제가 직접 점검할 테니 오늘은 작업 중단하고 기계실 정비부터 하시죠. 그의 판단은 늘 정확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발생한 비상사태 해결 횟수만 1,500번이 넘었습니다.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현장의 미세한 흐름, 그가 가진 직관과 경험은 청은가구를 지탱해 온 진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해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창업주의 손자 강태경 이사가 부임해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경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음입니까? 21세기에 아직도 열쇠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시대착오적이군요. 태경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평판형 컴퓨터 화면만을 응시하며 최무진을 단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최무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낡은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익숙한 방식이라 조금 불편하셨나 봅니다. 익숙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겁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모든 자재 관리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겁니다. 최 과장이 해온 방식은 이제 전부 썩은 살이나 다름없어요. 도려내야죠. 태경은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 사람의 경험을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는 오만함이 그의 말투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최무진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다음 할 일을 수첩에 적을 뿐이었습니다. 40여 개의 열쇠가 달린 꾸러미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서글픈 금속음을 냈습니다. 최무진은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업무 도구가 아니라 곧 닥쳐올 파국의 스위치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강태경 이사는 낡은 방식인 최무진을 해고할 명분만을 찾고 있었고, 최무진은 자신이 떠나면 현장의 장인들이 겪게 될 혼란을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후 2시 회사 본관 3층 회의실 앞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무진 과장은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응시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허리춤의 열쇠꾸러미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태경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길게 할 생각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니까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태경은 평판형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무진은 조용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어떤 서류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경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최무진이 평생을 품어온 낡은 수첩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과장, 지난 20년간 회사에 헌신한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해온 일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관리하던 방식이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태경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최무진의 20년 세월을 고작 발전을 가로막는 비효율로 정해 내렸습니다. 최무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낡은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회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현장 장인들과 눈물을 나누며 함께 버텨왔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시스템대로 계산해서 지급할 겁니다. 더 이상 군말 마시고 짐 챙겨서 나가시죠. 태경은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치며 말을 끝냈습니다. 5분. 최무진의 20년을 부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5분이었습니다. 최무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태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경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그리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이사님, 시스템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놈의 믿음 타령입니까? 그 믿음이 회사를 키워줍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내일부터는 최 과장의 자리에 시스템 전문가가 올 겁니다. 최무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차분히 내려놓은 것은 40여 개의 열쇠가 달린 낡은 열쇠꾸러미였습니다. 찰그락하는 금속음이 회의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20년 헌신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격리팀과 자재팀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무진은 후배 직원들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괜찮다. 다들 몸 잘 챙기고 현장 일은 무리하게 하지 마라. 특히 건조목 습도는 꼭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무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가족사진 한 장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흔적을 뒤로한 채 그는 정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경은 비서에게 차가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자리 내일 아침까지 싹 치우세요. 그리고 낡은 물건들은 전부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리라고 하세요. 오후 4시 최무진이 회사 정문을 나서자 가을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가방 속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수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수첩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청운가구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아버지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기양양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완벽하게 디지털화될 겁니다. 비효율적인 인력 정리는 그 시작일 뿐이에요. 전화기 너머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믿어보마. 하지만 태경아,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보지 못하면 회사는 금방 무너질 거다. 태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는 그에게 20년 헌신한 과장을 5분 만에 해고한 것은 경영의 혁신이었습니다. 최무진 과장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청운가구의 본사 공장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를 대신해 투입된 스마트 시스템 전문가들은 공장 곳곳에 새로운 센서와 제어 장치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강태경 이사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최신식 공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장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최무진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가 건네는 커피 한 잔과 열쇠꾸러미가 내는 절그럭거리는 소리에서 오늘 하루의 기운을 얻곤 했습니다. 최무진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단순히 업무상의 공백이 아니라 현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구멍을 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은 습도 조절실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된 습도 수치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지시하는 수치와 실제 목재가 머금고 있는 습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최무진이라면 단번에 냄새와 결만 보고도 알아차렸을 미세한 변화였지만 새로 도입된 스마트 시스템은 오로지 데이터만을 신뢰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목재가 뒤틀리고 있는 거죠? 센서 수치는 완벽합니다. 전문가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최무진이 관리하던 특수건조목의 품질을 독점 공급하던 박영감의 목재소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중단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청운가구에 더 이상 어떠한 목재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서면이 태경의 책상 위에 던져졌습니다. 태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하청업체가 원청의 지시를 거부하다니 그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재앙의 불씨를 당기는 꼴이었습니다. 목재 공급이 끊기자 공장의 메인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섰고 제때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한 결과로 대규모 거래처들로부터 거센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이 다급하게 태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최무진의 복귀를 은근히 권유했습니다. 이사님, 아무래도 최 과장이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영감님은 최 과장이 아니면 절대 목재를 내주지 않는 분입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 영감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군데 그럽니까? 고작 목재 공급업자일 뿐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대체 업체 찾으세요. 당장. 태경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의 소리를 낡은 자들의 패배주의로 치부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체 업체에서 가져온 목재들은 수제 가구의 명성을 이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싸구려 합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장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무진이 남긴 낡은 열쇠꾸러미를 대신할 시스템은 그저 쇳덩어리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장인들은 기계를 끄고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데이터가 지시하는 기계적인 작업에 응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항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돌아가야 할 기계는 멈춰섰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할 위약금만 벌써 3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렸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시스템의 오류일 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을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린 최무진의 낡은 열쇠꾸러미 속에는 그가 평생 알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경이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자 현장을 떠나는 장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청은 가구의 미래는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흘째, 하지만 청은 가구의 몰락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장은 멈추고 하청업체들은 연락을 끊었단 말입니까?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을 꺾고 사태의 근원이라 지목된 외곽의 비닐하우스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태경은 최고급 수트가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비닐하우스 문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청은 가구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특수 건조목을 독점 공급하는 박 영감의 거처였습니다. 태경은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 영감님,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대체 왜 목재 공급을 끊으신 겁니까? 계약 위반 아닙니까? 우리 회사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십니까? 잠시 후 낡은 미닫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노인 한 명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화초를 닦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를 보자마자 화를 쏟아내려 했지만 노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영감의 눈빛은 마치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님, 아니 강 이사님, 당신이 내쫓은 그 사람 최무진 과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합니까? 박 영감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태경은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그저 회사의 효율을 떨어뜨리던
오래된 관리자일 뿐입니다. 데이터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영감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닦던 화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데이터? 당신이 말하는 그 데이터가 최무진이 지난 20년 동안 장인들과 같이 웃고 울며 흘린 피땀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최무진이라는 사람을 보고 목재를 댔지 청은가구라는 그 이름판을 보고 댄 게 아닙니다. 태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쫓긴 직원이랑 거래처 사장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사적인 보복 아닙니까? 당장 공급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박 영감은 비웃음을 흘리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경은 다급하게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자재가 안 들어오면 3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태경은 비닐하우스 앞 진흙탕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쫓아내며 쓴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당신의 온 생을 바쳐 뼈저리게 치를 차례입니다. 돌아가시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태경은 굳게 닫힌 문을 부여잡고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최무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회사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경이 돌아온 회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무진이 떠난 빈자리에는 새로운 자동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은 목재의 미세한 결조차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장인들은 기계를 멈춘 채 작업대 위에 앉아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고 회사 로비에는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거래처 사장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가 태경의 사무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송 노조에서까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무진 과장이 직접 관리하던 납품 루트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시스템으로 경로를 재설정하려 해도 기사들이 최 과장이 아니면 운송 거부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태경은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도려내야 할 썩은 살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회사의 혈관이자 신경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위약금 청구서와 빗발치는 항해 전화는 태경이 쌓아 올린 오만한 성을 밑바닥부터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무진이 매일 아침 열쇠꾸러미를 돌리며 켜놓았던 그 불빛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선택이 결국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태경에게는 잠들 수 없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 없는 시스템은 무진이 떠난 청은가구를 무덤처럼 조용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장은 말 그대로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이 떠난 지 열흘이 넘어가자 청은가구의 정교한 수제 가구 제작 공정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아무리 정밀하게 수치를 계산해 내놓아도 나무가 가진 성질과 장인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미세한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경 이사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면 속 숫자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장 인력들이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고용한 시스템 엔지니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왜 이 모양이죠? 센서 값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습니까? 인력들이 의도적으로 장비를 끄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 노조 대표를 불러오세요. 근로계약 위반으로 전원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태경의 광기 어린 지시는 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조 대표가 회의실로 불려왔지만 태경은 그와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두드리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력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겁니까? 노조 대표는 쓴웃음을 지으며 태경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태경의 눈동자에서 일말의 인간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시스템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하지만 시스템은 가구가 숨을 쉬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최무진 과장이 왜 굳이 열쇠꾸러미를 들고 공장 구석구석을 누볐는지 아십니까? 그건 데이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나무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님은 지금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쇳덩이를 찍어내려 하고 계신 겁니다. 말대꾸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생산량뿐입니다. 당장 기계 돌리세요. 태경은 노조 대표를 사무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완벽한 시스템이 부정당한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밖을 나선 노조 대표는 동료들에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오만한 이사 밑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태경은 또다시 재무이사를 불러들였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가 하루에 서너 건씩 날아들었고 위약금 규모는 이제 3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분기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님, 지금이라도 다시 최무진 과장을. 그 이름 꺼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없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까? 최무진 한 명 때문에 회사가 휘둘리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태경은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듯 자신의 방어 기제를 튼튼히 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회사가 파산하는 것조차 감수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외곽의 작은 비닐하우스 근처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최무진과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태경의 오만이 가져올 파멸을 예견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과장, 그 젊은 놈은 결국 자기가 쌓아 올린 숫자의 탑 속에서 갇혀 죽을 거야. 사람이 없는 경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게 되겠지. 박 영감님, 저는 회사가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사가 자신의 오만함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고 현장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최무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청은 가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팠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누군가의 오만을 덮어주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태경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벽을 기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현장과 단절된 그의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청은 가구의 미래는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것은 공장이 아니라 바로 강태경 이사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가장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국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차갑게 얼어붙은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침묵은 나날이 짙어져 갔습니다. 강태경 이사는 현장의 장인들이 기계를 멈춘 이유를 그저 불만 세력의 선동이라고만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틀릴 리 없다는 오만을 증명하기 위해 공장 내부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심어두었습니다. 바로 사내 보안팀을 가장하여 현장에 침투시킨 외부 인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안팀장으로 위장에 들어온 한 남자는 태경에 충실한 개노릇을 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조직적으로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인들 사이를 오가며 최무진 과장이 떠나기 전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왔다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다들 최무진 과장만 믿고 따랐지? 근데 그거 알아? 그 양반이 뒤로는 박영감이랑 짜고 목재 가격을 부풀려서 챙긴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그 인간이 회사 곳곳에 구멍을 내놨기 때문이야. 보안팀장의 교묘한 이간질은 순진한 장인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0년간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가시 돋친 말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최무진을 그리워하던 목소리 대신 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친 욕설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의 신뢰가 깨지자 장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밀고 했는지, 누가 시스템의 오류를 은폐했는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경이 노렸던 바였습니다. 내부의 결속을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최무진의 빈자리에 앉은 태경의 부하 직원은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무진이 남긴 낡은 수첩에 기록된 코드와 현재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의 연동 방식이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태경의 눈치가 보여 이를 감히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최무진의 기록을 낡은 유물로 취급하는 태경의 고집을 꺾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무진은 이러한 상황을 멀리서 전해 들으며 뼈저린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청은 가구가 한 사람의 오만과 악의적인 이간질로 인해 괴물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장은 아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눈도 안 마주칩니다. 이사님이 심어둔 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놨어요. 현장 반장의 전화를 받은 최무진은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공간에서 그 어떤 훌륭한 시스템이나 기술도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태경은 이러한 분열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현장의 저항이 사라지고 다들 겁에 질려 기계 앞에 서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마침내 자리를 잡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의 재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기계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사람들의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의 악랄한 이간질은 결국 최무진이 과거에 해두었던 선행들마저 왜곡시켰습니다. 집을 팔아 직원들의 월급을 메꿔주었던 그 숭고한 희생조차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위선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진실은 시스템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고 회사는 거대한 불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태경은 회사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마음이 떠난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구는 이제 더 이상 청은가구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싸구려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품의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항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브랜드의 명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눈앞의 숫자에만 매몰되어 진짜 중요한 가치인 브랜드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세운 것은 불신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청은가구의 몰락이 가시화되던 그날 밤 보안팀장으로 위장에 들어온 첩자는 최무진 과장이 살던 허름한 자취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경 이사는 최무진이 회사 어딘가에 자신들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그 증거를 찾아 없애버리라는 밀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첩자는 무진이 남기고 간 낡은 가방과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작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업무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진이 20년간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의 이름, 그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 대소사까지 꼼꼼히 적어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첩자가 당황해 수첩을 가방에 쑤셔 넣으려던 찰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현장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무진을 친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최 과장님 짐을 왜 내가 뒤지고 있어? 반장의 고함에 첩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첩자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반장을 위협하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 자식, 우리 과장님 모함하고 다닌 놈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똑바로 말해. 장인들의 위세에 눌린 첩자는 결국 수첩을 떨어뜨린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현장 반장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최무진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첩의 중간중간에는 반장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진이 몰래 병원비를 보탰던 기록, 또 다른 장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진이 밤새 장례식장을 지켰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신이 해고당하기 직전까지도 시스템의 오류를 걱정하며 장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적어놓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토록 우리를 아껴주던 분을 우리는 그놈들의 말만 듣고 짐승 취급을 했어. 반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소리 높여 수첩의 내용을 동료들에게 읽어주자 공장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통곡 소리가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첩자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한순간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던 반장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강태경 이사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정황과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에 탕진한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무진은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해고당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태경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청은가구를 지탱해온 진짜 데이터이자 태경의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이거야. 이사 그놈이 왜 그토록 최 과장님을 내쫓으려 했는지 알겠어.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반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장인들은 이제 더 이상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첩을 손에 쥐고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서로의 눈을 맞췄습니다. 태경이 심어둔 첩자는 정체가 탈로 났고 최무진의 진심이 담긴 수첩은 이제 장인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부에 팽배했던 불신은 순식간에 태경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장인들은 밤새 수첩의 내용을 복사하고 이를 전 직원들에게 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태경은 자신이 이겼다고 자만하며 잠든 밤이었지만 그의 집 밑바닥에는 이미 거대한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은 멀리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준비해야 할 마지막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만한 태도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이 최무진의 수첩을 확보해 왔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공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기묘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스템 알람 소리로 시끄러웠어야 할 작업장이 고요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계를 끄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불길함을 느끼며 노조 대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왜 다들 일을 멈추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노조 대표는 아무 말 없이 태경의 책상 위에 최무진의 낡은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이 여기 있다는 건 자신의 첩자가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경은 당황하며 수첩을 뺏으려 했지만 노조 대표가 한 발 앞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사님,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이사님이 그토록 도려내려 했던 낡은 유물이 사실은 이 회사의 명주를 쥐고 있었더군요. 노조 대표는 수첩을 펼쳐 태경의 비리가 적힌 페이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대 리베이트, 법인 카드로 구입한 사치품 내역, 그리고 하청업체를 협박해 얻어낸 부당 이득까지 그간 시스템 효율화를 부르짖으며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태경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경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최무진이 조작한 겁니다. 그자가 나를 몰아내기 위해 지어낸 헛소리에 불과해요. 다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공장문이 열리며 박영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서류 뭉치를 태경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최 과장이 조작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던 납품 계약서 사본들이다. 이사님이 챙긴 리베이트가 어떤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증거들을 법무팀이 아니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들고 왔다. 태경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의 장인들이 하나둘씩 태경의 사무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경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이, 자신의 오만이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경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했습니다. 그는 회사 로비에 있던 사설 보안 요원들을 호출해 장인들을 밀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전원 해고입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무릎 꿇을 것 같으냐?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조차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대상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장인들을 막아서기를 주저했습니다.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태경은 이제 자기 자신이 세운 성 안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무진은 멀리서 공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반장의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증거는 모였고 장인들은 모두 과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놈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겁니다. 최무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싸움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온 가치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태경은 사무실 창밖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했던 그의 세계가 진실을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시스템은 이제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태경의 오만한 왕국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장인들의 성난 함성이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본사 로비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장인들이 복사해 돌린 최무진의 수첩 내용은 이미 회사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서둘러 본사 이사회실을 소집했지만 그곳에 모인 임원들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종적인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태경의 몰락을 예견하고 각자의 살 길을 찾거나 혹은 진실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태경은 땀이 배어나오는 손을 꽉 쥔 채 이사회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회사 대표급 장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회장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무거운 표정으로 태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아,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냐? 내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하청업체들과 뒷거래를 해왔다는 것이 정말인가?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이사회실을 짓눌렀습니다. 태경은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전부 최무진이라는 사람이 저를 몰아내기 위해 날조한 거짓입니다. 그 인간이 현장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자의 낡은 수첩에 적힌 내용 따위를 믿으시는 겁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최무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초췌함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20년간 회사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최무진에게 깊은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 수첩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곳곳에 남긴 발자취이자 저와 우리 동료들이 지난 20년 동안 청은 가구를 지켜온 증거입니다. 무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태경의 악행을 조목조목 짚어낼 때마다 이사회실의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져 있던 태경의 탐욕이 무진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나는 이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 했을 뿐이야. 이 시대에 최무진 같은 구시대적인 인간이 왜 필요한 건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태경은 홧김에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발악할수록 임원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혐오만이 짙어졌습니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경아, 너는 회사를 숫자로 바꾸려 했지만 너는 결코 사람을 얻지 못했구나. 회사는 기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쫓아낸 것이 비효율이 아니라 이 회사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 회장은 즉시 태경의 해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부정부패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시스템도 데이터도 오만함도 지금 이 순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낸 진실의 가치를 확인한 당당한 청은가구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회장에게 다가가 자신이 20년 동안 기록했던 마지막 페이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태경의 부정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향후 청은가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의 온기를 되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무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실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무진의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장인들의 환호성이 로비를 넘어 공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경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무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일까요?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의 소란이 잦아들자 회사 전체에는 기묘하고도 벅찬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경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시스템의 파편들과 그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진실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검찰은 태경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경이 사용했던 법인 카드 내역 하청업체로부터 챙긴 리베이트의 흐름은 무진이 기록한 수첩과 박 영감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통해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태경이 지시했던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결국 자신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태경의 지시 내용을 모두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는 감옥이 된 셈이었습니다. 태경은 경찰서로 연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진 채 로비를 지나는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해고했던 그리고 그토록 경멸했던 현장의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경을 향해 욕설을 퍼붓지도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이 만든 청은가구의 가구들을 보듯 태경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차가운 눈빛이야말로 태경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뼈아픈 형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무실로 복귀한 최무진은 다시 자신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태경의 첩자들이 짓밟아 놓았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무진은 자신의 열쇠꾸러미를 다시 허리춤에 찼습니다. 찰그락하는 그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청은가구의 시간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장인들이 무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그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처럼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최 이사님, 우리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놈들의 말에 속아 과장님을 짐승 취급했던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반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으니까요. 회장은 무진의 손을 잡고 공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멈춰섰던 컨베이어 벨트는 다시 우렁찬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웃음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청은가구는 비로소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예전처럼 다시 열쇠꾸러미를 들고 공장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습도 센서를 수리하고 장인들의 불만을 듣고 커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는 다시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 역시 태경을 방관함으로써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임원진을 소집하여 앞으로 청은가구의 경영은 데이터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수제 가구 제작 철학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진은 퇴근길에 박영감의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화초를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 자네가 이겼네. 숫자 몇 개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무엇인지 자네가 증명했어. 무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공장에서는 은은한 가구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진에게 20년의 세월은 그저 버틴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기 위한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시스템의 그늘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가치는 이제 청은가구의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진은 가방 속에 고이 간직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태경의 부정에 대한 기록 대신 앞으로 함께할 동료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옆으로 무진은 짧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는 한 우리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청은가구의 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멈췄던 시계는 다시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경의 몰락은 비참했지만 그 파편 위에서 청은가구는 사람의 온기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우며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태경 이사의 재판이 열리는 날 방청석은 청은가구의 장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수트를 입고 오만함을 뽐내던 태경은 이제 낡은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시스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던 데이터와 인맥은 그를 구하기는커녕 그의 죄상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검사는 태경이 벌인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 총액,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그리고 최무진 과장을 강제 해고하고 현장의 신뢰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던 사건까지 모든 혐의가 최무진이 남긴 수첩과 박영감의 계약서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태경은 마지막 변론의 기회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곤 그저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비겁한 변명뿐이라는 것을 이미 법정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태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덧붙여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이득을 환수하고 회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태경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갈 때 방청석 어디에서도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망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이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오히려 더 서늘한 교훈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경의 처벌은 그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진에게 중요한 것은 태경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태경이 떠난 그 빈자리에 다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숫자가 아닌 진심이 회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운가구는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회장은 경영의 전면에 나서 더 이상 숫자가 사람을 앞서지 않게 하겠다는 철학을 공표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고 기계가 사람을 존중하는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최무진이 있었습니다. 무진은 태경이 머물렀던 그 사무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태경의 개인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 다시 장인들이 만든 정교한 가구와 사람 냄새 나는 기록들이 채워졌습니다. 태경의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무진이 20년간 쌓아 올린 신뢰는 그 어떤 시스템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믿기로 했습니다. 청운가구의 새로운 아침은 그렇게 사람의 온기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이길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승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운가구의 공장에는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제각기 다른 빛깔로 잎을 틔우고 공장 안은 은은한 나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경 이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이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스템의 차가운 수치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성스럽게 나무를 어루만지는 장인들의 손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과거의 낡은 수첩 대신 앞으로 함께할 청년 장인들의 꿈이 담긴 새로운 기록들이 적히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더 이상 기계적인 효율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가진 결을 존중하고 그 나무를 다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청운가구가 다시 찾은 경영의 본질이었습니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회사의 철학을 이어갈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태경의 몰락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결코 한 사람의 오만한 판단이나 차가운 시스템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청운가구는 대를 이어 장인 정신을 잇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가구를 만드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경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반장을 필두로 한 장인들은 각자의 공정을 스스로 책임지며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최무진은 그들의 곁에서 때로는 묵묵한 조언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 문을 닫고 나오는 최무진에게 지난날 그를 돕기 위해 애썼던 현장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마당에 앉아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이사놈의 말대로 우리가 시스템에만 순응하고 과장님을 외면했다면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이 향기로운 나무향 대신 죽어버린 기계의 쇠냄새 속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믿었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긴 이유입니다. 무진의 말에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밖으로 펼쳐진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져 만든 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은 가구는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넘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20년 전 그가 처음 이 회사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그는 오늘 저녁에도 공장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태경이라는 오만한 폭풍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온기를 머금은 단단한 뿌리가 다시 깊게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시스템이라는 그럴듯한 논리에 밀려 우리가 가진 진심이 외면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무진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한 이 회사의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직원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았던 일터에서 단 5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쫓긴 참이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이름이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재무팀장은 그가 이 일로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젊고 가녀린 여성은 왜 그토록 간절했던 재계약 발표 당일 이토록 비참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새벽 4시 30분. 낡은 단칸방을 채우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지원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가 얕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앳된 나이에 아버지가 남긴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비와 무거운 빚더미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청춘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원은 지방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과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10여 %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끌어냈던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투병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병원비와 항암 약값을 감당하기에 지방 중소병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내적인 우울감이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기 위해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전문직 이력서를 모두 지워버리고 야근 수당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서울 대기업 태영건설의 최저 시급 계약직 사무보조로 입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재무팀에서의 생활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사람을 오직 부품과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지독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원이 고졸 출신의 단순 계약직인 줄로만 알고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부서의 온갖 굳은 일과 가장 까다로운 핵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떠넘겼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야근을 해야지. 굼뜨게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오 팀장의 서늘한 폭언이 등 뒤로 날아와 꽂힐 때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짙게 물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목표 하나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지원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거울 앞에서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 블라우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오 팀장 대신 완성해낸 압도적인 원가 절감, 기획안이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든 아버지의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비장한 발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강지원의 발걸음은 유독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사옥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계약직 생활을 청산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이자를 떠올리면 오늘 발표될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재호 팀장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완성한 보고서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굳게 다독였습니다. 건물 앞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는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바뀌기 직전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물이 마르지 않은 노면에서 중심을 잃고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날꼬해진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무참히 튕겨나갔습니다. 청년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횡단보도 주변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내 초록불이 켜졌지만 섣불리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매우 깊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에게 눈앞의 참상은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두에 피가 튈까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고, 누군가는 지각을 염려하며 시계를 내려다보고는 쓰러진 청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넸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삭막한 아침 한복판에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생명은 그렇게 차갑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군중 속에서 지원 역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은 심각해 보이는 청년과 눈앞에 솟아있는 회사의 회전문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 모른 척하고 뛰어들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발표가 있는 뼈저리게 중요한 날 단 1분이라도 지각한다면 오 팀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 물고 늘어지며 자신을 짓밟을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야윈 얼굴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회사로 뛰어가지 않으면 오재호 팀장의 먹잇감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발걸음은 이미 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병원 재무팀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숱하게 지켜보았던 그녀에게 꺼져가는 생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주저없이 차가운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정장 겉옷을 벗어 청년의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셔츠를 물들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청년의 의식을 붙잡으며 지원은 주변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에 청년과 함께 올라탄 지원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납 절차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의식이 없는 청년에게 당장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처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항암 약값을 내기 위해 피말리며 모아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청년의 수납 비용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며 원무과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리 서명할 테니 당장 응급수술실부터 잡아주세요. 단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의 대처 덕분에 청년은 생존을 위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원의 손에는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병원 복도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위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셔츠 차림 그대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뚫고 회사를 향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지원이 헐레벌떡 태영건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로비의 대형 시계는 출근 시간에서 정확히 5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짓는 오재호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이미 어젯밤 지원이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만든 압도적인 원가, 절감 데이터를 자신의 단독 공로로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해버린 그에게 강지원은 이제 서둘러 치워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아침 발생한 5분의 지각은 근태 불량이라는 가장 완벽한 해고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어디서 이 꼴을 하고 들어와?
오 팀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주머니를 뒤져 빗물과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을 꺼내 밀었습니다. 팀장님, 회사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생명이 위급해 응급실에 이송하느라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팀장은 영수증을 거칠게 낚아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와서 변명이야. 강지원,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건물 밖 빗물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과 블라우스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자신을 비웃는 오 팀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려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며 버텨온 희망이 단 5분 만에 찢겨나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온 강지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빗물로 엉망이 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얇은 미닫이 문 너머로는 항암 치료의 고통에 지쳐 웅크린 채 잠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숨죽여 젖은 옷을 갈아입은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이나 흘리고 있기에는 당장 내일 청구될 병원비와 빚 독촉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며 정규직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생존책을 찾기 위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와 이번 달 계약직 급여를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의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오재호 팀장에 대한 원망보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청년의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 수술은 무사히 끝났나요? 초기 수납은 제가 처리했는데 보증인 서명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 최고급 특실병동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특실로 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지원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결단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을지언정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구했다는 일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안부를 물었던 그 낡은 작업복의 청년이 사실은 태영건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이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 날 아침 태영건설 재무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자신의 넓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표지에는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 및 원가 절감 기획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기획자의 이름에는 오재호라는 세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수치와 분석표들은 모두 강지원이 지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들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장의 비효율적인 자재 관리와 부풀려진 비용을 정확히 짚어낸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을 오 팀장은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오직 하청업체의 단가를 쥐어짜고 계약직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구조조정 기획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로자였던 강지원의 이름은 정규직 전환 심사표는 물론 이 기획안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전날 아침 5분의 지각을 빌미로 가차없이 내쫓은 것은 자신의 기만적인 성과 도둑질을 덮기 위한 치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어. 다음 주면 창업주님의 막내 손자이신 신임 총괄 본부장님께서 첫 출근을 하신다. 그날 임원회의에서 내가 이 기획안을 발표하고 나면 우리 재무팀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거야. 오 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 한가운데를 서성였습니다. 남은 계약직 직원들은 언제 자신들도 강지원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사람의 생명과 누군가의 간절한 생존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낸 자신의 얄팍한 성과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신임 본부장이 부임하는 즉시 현장 인력 15%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바치며 그룹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겠다는 야욕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병원의 최고급 특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서태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과 하루 전 낡은 배달 작업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남루한 청년의 주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수석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창업주의 막내 손자이자 기업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잠입했던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킨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어제 아침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비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를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을 구한 분은 저희 태영건설 재무팀 소속 강지원 사원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을 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응급 의료비 수납까지 결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건의 시선이 협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젖었다 마른 흔적과 핏자국이 묻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에 이어지는 보고는 태건의 눈빛을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사원은 어제 아침 로비에서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작성한 원가절감 보고서를 오재호 재무팀장이 단독 공로로 가로챘고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을 빌미로 가장 헌신적인 인재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조직, 부하 직원의 땀방울을 도둑질해 기고만장해 있을 파렴치한 팀장의 만행에 태건은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회사의 썩은 민낯이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의 비참한 해고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각 부서의 핵심 임원들까지 일제히 도열하여 숨을 죽인 가운데 그 맨 앞줄 중심에는 재무팀장 오재호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 팀장의 품에는 강지원의 분석 자료가 고스란히 안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공로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덧칠한 이 기획안만 발표하면 신임 본부장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임원직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그의 어깨는 한껏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영건설 창업주의 핏줄이자 골마 터진 조직을 뜯어고칠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잿빛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서늘한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무팀장 오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인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안은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오 팀장은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고개를 든 오 팀장의 눈앞에 있는 신임 본부장은 며칠 전 아침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과 생명 따위에는 애초에 단 한치의 관심도 없었던 오 팀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방해된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하찮은 존재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 팀장은 그저 승진의 눈이 멀어 역겨운 미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 본부장은 오 팀장이 내민 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남의 땀방울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을 쓰레기처럼 내쫓은 자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서 본부장의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서태건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 아래 오재호 팀장은 대형 화면에 기획안을 띄우며 기고만장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인력을 15% 감축하고 하청업체의 단가를 조정하여 수백억 원의 잉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수치는 오직 저의 10년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훔친 강지원의 분석표를 마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모든 임원이 그 획기적인 숫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화면을 응시하던 서 본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오재호 팀장, 그 완벽하다는 수치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전곡을 찌르자 회의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항목은 과거 병원 재무팀 최고 전문가였던 강지원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현장 지식이었기에 단순히 서류만 훔친 오 팀장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오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 하나 대지 못하는군요. 남의 피땀을 훔쳐다 껍데기만 더 씌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팀장이 정성스럽게 바친 기획안을 멀찍이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누군가는 출근길에 방해된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던 피투성이 청년이 바로 저 서태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뻔뻔하게 도둑질한 이 완벽한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내 목숨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본부장의 벼락 같은 일갈에 오 팀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태건 본부장은 수석 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내 대형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오재호 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했던 기획안의 진짜 원본, 바로 강지원이 지난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작성했던 재무구조 개선안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그녀가 과거 병원 재무팀의 최고 인재로 활약하며 증명했던 완벽한 원가 절감 수치와 분석표가 거짓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참혹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 팀장이 핑계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현관 바닥에 내던졌던 강지원의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적힌 결제 내역과 강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임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혁신안을 기획한 진짜 주인공은 그날 아침 당신이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서 본부장의 낮지만 벼락 같은 일갈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피땀 어린 성과를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 명단에서 고의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한 그 비열함.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늦은 숭고한 5분을 근태불량으로 짓밟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 머물 자격이 단 한치도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오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어떤 얄팍한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맹신하며 휘둘렀던 오만한 권력이 짓밟았던 약자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호 팀장을 이 시간부로 즉각 파면 조치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사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 전체를 감사팀에 넘길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본부장의 서늘한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오재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실 문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배석한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의 간절한 기회를 무참히 빼앗았던 자가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하는 참혹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재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강지원은 비좁고 습한 단칸방에서 알아누운 아버지의 이마에 얹힌 물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다가오는 끔찍한 병원비를 생각하면 잠시도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좁고 누추한 골목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영 건설 부사장과 인사부서 최고 책임자가 차에서 내렸고 굳게 닫힌 지원의 낡은 대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지원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부사장은 허름한 마당에 서서 지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재호 전 팀장의 용서받지 못할 만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태건 총괄 본부장님의 특별 지시로 강지원 사원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어 지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단순한 계약직 복직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이력을 숨겨야 했던 그녀의 압도적인 재무 분석 능력과
생명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린 위기 대처 능력을 그룹 최고 경영진이 완벽하게 인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사무보조가 아닌 본사 핵심 부서인 재무혁신부서 총괄과장이라는 파격적인 직급과 정결권이 보장된 공식 임용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본 지원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태영건설의 핵심 인재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의료 지원 증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막대한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를 회사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확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여주신 사람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혁신의 자격입니다. 부디 돌아오셔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지난 6개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낡은 방문을 한번 돌아본 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태영건설에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무혁신부서의 총괄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지원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썩어빠진 하도급 관행과 불필요한 임원진의 접대 비용부터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오재호 전 팀장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쥐어짰던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누수를 잡아내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원가 절감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얄팍한 비용 감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혁신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서태건 총괄본부장의 든든한 신임 아래 지원은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의료 지원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근 후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벼랑 끝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단단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단지 비용과 숫자로만 환산하며 오만을 떨었던 오재호는 수십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간절함을 짓밟고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냉혹한 인과응보의 이치를 증명한 셈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란 눈앞의 계산기가 보여주는 얄팍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던 그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피 흘리는 생명을 먼저 끌어안았던 강지원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따뜻한 선택이 결국 가장 찬란한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묵직한 여운과 변치 않는 희망으로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